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죠. 서울도 지금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선님이 더위 있게 하는 비와 함께 새주 출발하면서 오늘은 시선이 아닌 귀로 뉴스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우산 쓰고 걸어가시면서 유튜브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비가 너무 내려요, 그죠? 그렇죠. 저도 바지 다 젖었습니다 지금. 네, 양말이랑. 저도 운동화가 다 젖었어요. 네. 아름다운 독도님, 비 오는 월요일 차가 엄청 막힐까 걱정입니다. 아마 막힐 겁니다. 일찍 서둘러서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풀뚱님, 오늘부터 저는 방학입니다. 손녀로부터 2달 동안 해방입니다. 아, 가만 있어봐. 근데 손녀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시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풀뚱님께서는 그 아이 등하교를 시켜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방학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해방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방학과 해방. 아, 그럼요. 네. 2달 동안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선 집중은 계속 시선 집중해 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신현숙 님이 제주 여행에서 돌아와 일주일 만에 듣습니다. 여행 중 모든 방송을 끊고 마음이 편안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시선 집중 열심히 들으면서 제대로 된 시사 알아가겠습니다라고 느낌표를 무려 10개를 찍어주셨어요. 뭔가 그 느낌표 엄청난 10개 뭔가 되게 미련이 묻어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엄청난 다짐, 내가 싫지만 이건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뒤를 돌아다보는 어떤 이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향한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괜히 제가 죄송해지는 그래도 마음은 일주일 뭔가요? 동안 제주도에 있다 오셨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장마도 딱 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죠? 제대로 누리고 오셨으면 누구는 이제부터.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가세요, 제이비도. 아, 배 아파라. 예. 여름 휴가 가세요. 네. 아, 저는 사람 말할 때 안 움직이는 주의라. 네. 네, 그러면 더위는 시원하게 방송국에서 나시고 아마 가을 휴가를 한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HY 양님이 제주십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왔고요.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내일 다시 비가 온다네요. 라고 해주셨고 제주 비 엄청 온다고 그러니까 예보가 됐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어제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하자마자 임시 휴업이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요. 네, 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 온다는 인사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번 장마 어디서 굵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뭐 또 그 지난 여름 생각하면 반지하 뭐 당장 떠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방비한다, 뭐 둘러본다 이런 뭐 저기 카메라 앞세워 가지고 뭐 그 현장에서 장면 연출하던데 그건 평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다시 한번 좀 찬찬히 그리고 꼼꼼히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비 피해 없이 이번 장마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련합니다. 오늘 주제는 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입니다.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요.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이 시한을 넘기기는 일쑤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용자 단체 대표인 경총은 인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이거보다 많은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넘길 거냐 말 거냐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최저임금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월급, 생활비랑 또 연결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해마다 첨예한 대립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최저임금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제이비와 전화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경총이 인상은 어렵다고 했다고요? 네, 그럼 그동안 물가 오른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 글쎄요.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임금은 제자리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최저임금만 나오면 항상 을과 을과의 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동자와 소상공인. 도대체 이 어떤 그 쳇바퀴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이게 좀 답답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장이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강깍꿍님은 최저임금 12,000원 돼야 합니다라고 해주셨고 김동주님은 9,990원 어떨까요? 이런 의견 좀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구체적으로 29일로 못 박은 보도도 있던데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인데요.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 뒤에 법제처에 입법 예고 기간 단축 관련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제처가 그 다음 날 입법 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방통위에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을 한 거죠. 바로. 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문장이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협의 요청문에다가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표현만 덧붙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게 답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방통위가 이미 16일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 기간을 10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통상 40일 걸린다고 하는데 40일이 아니라 10일로 그냥 확 줄여버린 거죠. 입법 예고 기간을. 따라서 오늘 입법 예고가 종료가 됩니다. 오늘이 26일 맞죠? 오늘 끝나고요. 이후 29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체크할 점이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뭐죠? 이 일정대로라면 차기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최종 결정된 후에 임명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여나 볼지 모를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강행과 관련해서 언론단체 등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촉구한 바 있었거든요. 아마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가상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타깃은 위원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탄원은 탄핵 소추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일정상 선후가 이렇게 짜임으로써 차기 방통위원장은 자유롭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는 무관하게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방통위원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뿐입니까? 오히려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KBS를 주무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데 KBS 내 직능단체들이 잇따라 김희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분리징수 그러니까 저지에 있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능단체들이 차기 위원장에게 해결사 역할을 요청하면 그는 느긋하게 걸어서 방통위원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이걸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기? 뭐 대신 다른 사람이 손 대줬다라는 것뿐이죠. 그렇죠? 네. 네, 대전 고수님이 이번 주에는 이동관 이름으로 뉴스톱이 장식되겠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차기 방통위원장 뭐 한 분만 거론이 되니까 그분이 유력한 거가 맞겠죠? 뭐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전혀 거명이 안 되던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달 안에 지명이 되면 청문회는 이전에 왜 2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이미 그거는 그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고요. 그냥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서 청문회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청문 요청 보고서를 국회에 보내야 되고 그럼 또 국회는 그걸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 15일인가요? 또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7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한 번만 청문회는 지나는데 뭐 치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파도님은 조금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EBS 콘텐츠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이 변경이 되면 공영방송의 재정이 부실해져서 EBS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폭탄 맞는 거죠, EBS는. 그러니까 그 수신료를 징수하면 일정 비율이 EBS 몫으로 이제 떼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분리 징수가 되면 징수액 절대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EBS도 재정적인 타격이 엄청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KBS뿐만이 아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파도님은 그걸 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여튼 이번 주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수사관 10여 명이 지난 23일에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 담당관실과 뉴미디어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대구참여연대가 올해 초에 대구시 유튜브에 홍준표 시장 홍보 영상이 많다면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공보실장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압수수색 당일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번 사안이 퀴어 축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 행사가 열렸는데 대구시가 주최 측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무대 설치를 막으려고 했고 경찰은 이런 대구시를 막아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가 된 보호받아야 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또 대구시를 막아선 건데 이후 홍준표 시장은 연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저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경찰도 이에 대응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뭐 일종의 감정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구에서 벌어지는 갈등상은 여러 면에서 다른 건들과 좀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면만 갖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집회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막고 나선 행위가 옳았느냐라는 문제가 점검이 돼야 되고요. 경찰의 압수수색이 별건 보복 수사의 성격이 정말 없느냐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만을 가지고 쉽게 판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건 촌철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다른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말을 디딤돌 삼아서 시야를 대구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한번 넓혀보려고 하는데 그의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압수수색권의 남용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경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민중의 지팡이가 수장을 잘못 만나면 민중의 몽둥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번 사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 두 가지 주장은 대구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만 한정이 되는 일방의 주장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검경 수사 행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의 한 단면이 또 집약 표출된 그런 주장일까요? 저는 요 점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JB가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압수수색권의 남용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경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가 수장을 잘못 만나면 민중의 몽둥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번 사태였습니다. 이 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보복 수사. 이 말도 대구에서만 오갈 말들일까요? 그러니까요.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사자에 빗대서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토끼가 누구예요, 그러면? 대구경찰청장?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사자는 사자 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게 사자 후가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초롱님, 왜 압수수색이 고발만 하면 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선택적 압수수색 하나요? 라고 이거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사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런 촌철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김창면님, 싸워야 큰다는 옛말을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입니까? 김종희님, 경찰, 공무원, 행정부 간의 갈등인데 왜 여당 내부 집안 싸움으로 보이는 걸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진격 하루 만에 전격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러시아인의 피를 흘려야 하는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병력을 되돌려 기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에 따른 것으로 강경 대응을 공언했던 크렘린궁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용병들의 반란은 하루 만에 봉합됐지만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 이번 사태는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23년간 러시아를 통치해온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통제력 상실이 입증됐다며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용병들이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싶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졌는데요.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벨라루스의 어떤 중재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종 정리일까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세계사 어느 대목을 찾아봐도 집권자가 무장 반란 세력을 용인한 경우는 제 짧은 머리로는 없습니다. 없죠. 제거해버리거나 본인이 제거당하거나 둘 중 하나다.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는 이거다라는 건데 푸틴의 입장에서 보자면 프리고진의 건재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대 권력이 갖는 문제는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꼭 그만큼 도전이 감행돼 버리면 크게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고진은 바로 이 점을 때렸습니다. 따라서 제2, 제3의 프리고진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푸틴은 칼을 프리고진한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암살 대상이 됐다. 프리고진은 이런 보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프리고진은 왜 타협책을 수용을 했을까? 어차피 그의 반란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차원이라고 보기가 힘들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면 너도 죽어라. 이런 차원의 반란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막바지 생존 욕구가 발흥하면 이 동기어진의 어떤 기세는 수그러드는 법이죠. 이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벨라루스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러시아하고 뭐가 다르냐. 제3국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지금 중재안과 타협안이 이게 전부였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프리고진은 계속 벨라루스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거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어제 전해졌던 중재에 따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의 어떤 결론에 불과하지 최종 결론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 CNN 방송은 프리고진은 자신의 등에 관역을 그리고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푸틴 입장에서도 프리고진을 제거해야만 제2, 제3의 프리고진들에게 까불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